미셀 푸코가 1963년에 출간한 책 임상의학의 탄생, 서론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06년 이매진에서 홍성민이 옮긴 것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Naissance de la clinique, une archéologie du regard médical. 입니다. 서론. 이 책은 공간과 언어와 죽음의 문제에 관한 책이다. 즉, 시선의 문제를 다룬다. 18세기 중엽, 폼이라는 의사는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10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목욕을 시켰다. 신경 조직이 마르게 하지 않고 환자의 열을 내리기 위해 목욕을 시키는 동안 폼은 물기에 젖은 오줌으로 배설되는 양피지 조직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오른쪽 요관의 일부가 점차 허물을 벗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장을 통해 내장 조직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다른 환자들한테서도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었다. 식도나 동맥, 혀의 섬유 조직이 차례차례 껍질을 벗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즉 질병은 때로는 구역질을 해서, 때로는 가래침에 섞여 자기 몸의 조직 일부를 배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년 뒤에 의사들은 머릿속에 생긴 질병을 해부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 19세기 의사들은 뇌막염의 원인을 뇌를 싸고 있는 외피의 이상에서 찾으려 했다. 그리하여 의사들은 경뇌막에 있는 지주막이 느슨하게 붙어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는 게 쉽고, 반대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부를 제거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조직의 내부 구조는 경뇌막에 인접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단하게 붙어 있다거나 느슨하다는 감각이 사실은 의사들의 자의적인 생각일 뿐이다. 뇌 조직은 가느다란 부분일수록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정한 색깔을 띠는 것이 보통인데, 희끄무레한 색깔부터 회색빛, 불그레한 빛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노란색이나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색깔의 차이에 따라 뇌조직을 대하는 의사들의 감각이 달라진다. 우리가 종종 지주막과 비교하듯이 조직의 두께도 다양하다. 예컨대 가느다란 것은 달걀의 단백질막처럼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다막막 조직인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 여러 갈래로 얽혀있는 혈관 조직과 같은 특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약간 탈색된 핏덩어들이 엉켜붙은 형태로 하나의 얇은 막 위에 조직이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 즉 히스테리 환자를 고쳤던 폼의 치료와 뇌의 병변 현상을 위와 같이 기술한 벨의 시각이 갖는 차이점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왜냐하면 벨이 경뇌막 환자의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섬세한 언어들은 의학적 시선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만큼 객관적이었던 데 반해, 폼의 사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정확한 용어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과연 폼과 벨로 대표되는 1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에 어떤 경험의 차이가 있어 한쪽은 환상으로, 다른 한쪽은 객관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무슨 근거로 18세기 의사들은 질병의 실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의학적 시선은 질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대상을 엄밀하게 분절해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아무런 주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인식의 변화를 두고 의학적 지식에 새로운 심리분석이 도입되었다거나 새로운 상상력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반드시 실증의학만이 객관성을 찾으려고 한 의학적 지식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뒤틀린 신경 조직이나 딱딱하게 굳어진 신체 조직, 그리고 세포의 탄생에 주목해 의사와 환자가 혹은 생리학자와 개업 의사들이 서로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의 장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질병을 대하는 의학적 지식의 양태를 결정했던 주관적 증상이 다른 것으로 대치됐을 뿐이다. 질병의 고통과 의학적 지식 사이를 연결하고 있던 매듭이 과거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지식의 양태를 띠게 됨에 따라 단순한 상상력만으로는 질병에 대해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질병과 근육의 수축 혹은 창자의 뒤틀림을 설명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은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증적인 시선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질병은 중립적인 언어 아래 묻혀있지 않고 인간의 몸과 새로운 의학적 시선이 마주치는 곳으로 끌려나와 재편성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주체와 말해지는 대상 사이에 존재하던 지식의 태도와 그곳에서 재주를 피우게 된 언어의 새로운 모습일 뿐이다. 그런데 그 언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또 어떤 의미론적인 변형이 있었기에 우리는 의학적 지식을 이루는 담론 구성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 물기에 젖은 양피지 조직이라는 표현과 뇌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황간막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쪽은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주관적인데 반해 다른 한쪽은 좀 더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벨이 사용하고 있는 불그레한 혹은 히크무레한이라는 형용사가 18세기 의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화된 야른 막이라는 용어보다 과학적이고 엄밀한 객관성을 갖는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정교해진, 다시 말의 대상을 추적하는 언어의 잔재주가 수많은 형용사를 동원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수선해져 버린 벨 시대의 의학적 담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그리스 시대로부터 추구되어 온 질병의 속성을 포착하고자 했던 언어적 욕구가 의학적 담론 구성체 속에서 갑작스럽게 폭발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을까? 따라서 의학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하려면 그것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나 논리의 형식이 아니라 말과 사물이 분리되기 전의 단계, 즉 사물을 보는 방법과 사물을 서술하는 방식이 모두 언어 안에 존재하던 영역을 새롭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임과 보이지 않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던 근원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말해지는 것과 말해지지 않는 것을 구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적 담론에서 유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언어와 질병의 관계를 특정한 방법으로 분절하던 담론 구성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와 대상 간의 독특한 분절을 문제 삼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비로소 자신의 가치와 무게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은 의사들이 질병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몸 위에 수다스러운 시선을 던져왔는데도 일정한 분절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했던 이른바 병리학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화와 언어화가 필요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근대의학은 18세기 말에 탄생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근대의학은 모든 이론을 넘어서 자신의 실증성의 기원을 어떻게 하면 질병을 가장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찾으려 했다.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공간화와 분류하기, 4장, 임상의학의 태동, 7장, 보는 것, 아는 것, 9장, 볼 수 있는 비가시성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